7억 7천만 원. 만약에 이게 내 빚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요, 바로 이 막대한 빚더미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실제 법원 기록을 가지고 그 구제 계획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말 그대로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7억 7,671만 9천 2원. 와, 정확한 금액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한 사람이 혼자서 짊어진 빚의 총액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2만 원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총 6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우선 이 빚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산더미처럼 불어났는지 그 시작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재정 상태를 아주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법적인 규칙은 뭔지 알아보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5년짜리 상환 계획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빚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이 어마어마한 빚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서류를 보니까요. 콕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도 겪으셨더라고요. 그럼 왜 빚이 이렇게까지 늘어났을까?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시작은 주식 투자 실패였어요. 여기서 큰 손실을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장 쓸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빚으로 빚을 막는 뭐랄까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에 개인적인 힘든 일까지 겹치면서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럼 이분의 재정 상태를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볼게요. 결국 문제는 딱 하나예요. 버는 돈하고 갚아야 할 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딱 봐도 감이 오시죠? 한 달에 버는 돈은 410만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은 무려 7억 7천만 원이 넘어요. 아니 매달 월급을 정말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15살이 넘게 걸리는 돈입니다. 이건 뭐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빚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상황이 더 복잡해요. 일단 제일 큰 게 5억 7천만 원짜리 주택담보대출.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은행 캐피탈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개인한테 빌린 돈까지 정말 채권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과연 해결책이 있긴 한 걸까요? 바로 이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등판합니다.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법원이 딱 나서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당신 꾸준히 월급은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딱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갚아보세요. 그럼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빚은 우리가 법적으로 싹 다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모든 걸 다 뺏기는 파산하고는 달라요. 내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해서 가진 재산을 싹 다 팔아버린다면 채권자들이 총 얼마를 받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한 금액이에요. 일종의 최저 보장 금액 같은 거죠. 이분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대출금 빼고 남는 돈,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걸 싹 다 긁어 모으니 약 1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인회생 제도에서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원칙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갚는 돈의 총합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의 청산 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켜서 1억 7,500 받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을 시켜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돌려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원칙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원칙이 이번 사례에선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인 5년짜리 상환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했을까요?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월급이 410만 원이죠? 여기서 법원이 이 돈으로는 먹고는 사셔야죠? 하고 정해준 최소 생계비가 있어요. 그게 약 77만 원. 이걸 빼는 겁니다. 그럼 남는 돈이 한 333만 원쯤 되죠? 이걸 바로 가용소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법원에 내는 약간의 수수료를 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한 달에 약 328만 원씩 갚아라.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다. 이 계획을 표로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매달 328만 원 정도를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갚는 돈을 다 합쳐보면 약 1억 9,700만 원이 되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원칙 기억나시죠? 이 총 갚는 돈 1억 9,700만 원이 아까 계상했던 청산가치 1억 7,500만 원보다 더 많잖아요? 그쵸? 이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통과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그럼 이 계획대로 5년을 무사히 다 갚고 나면 그 많던 남은 빚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담보가 없는 빚,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것들의 원금만 따져도 약 2억 5,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갚기로 한 돈은 총 1억 9,700만 원이었죠. 뭔가 이상하죠. 맞아요. 원금조차도 100%다 갚는 게 아닌 겁니다. 원금의 일부만 갚는 계획인 거죠. 결론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7%. 이 계획의 핵심은 담보 없는 빚의 원금 중에서 77%만 갚으세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5년 동안 성실하게 지키고 나면 남은 원금 23%하고 그동안 산더미처럼 불어났을 이자, 이 모든 게 법적으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면책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럼 제일 컸던 그 주택담보대출 5억 7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건요. 매달 갚는 돈하고는 별개로 처리돼요.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담보로 잡혀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100%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냐? 그건 다른 신용빚처럼 똑같이 77%만 갚으면 되도록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 제도의 핵심 철학은 결국 균형 잡기예요. 한쪽에서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한테 인생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저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한 푼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많이 돌려받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채권자도 모두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끔 하는 아주 현실적인 절충안인 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채무자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이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과연 이 제도가 정말 공정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없을 겁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인 구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